오늘 말씀은 제가 혼자 읽고 프린트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청년부 주체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 순서는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화의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상 대화의 분석과 대화의 수준 평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을 갖는 대화 유형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할 때 기본 태도, 네 번째는 효과적인 대화 방법,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법,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의사 결정.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반은 짧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해보는 경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말을 참 잘해요. 그죠? 말 다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잘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계세요. 너 교회 다니냐? 왜요? 너 말 잘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은 우리가 보면은 말을 잘 못했던 사람들 교회만 다니면 말문이 열려서 말을 참 잘해요. 조리 있게. 그리고 또 때로는 가정 안에서 또 남편과 또 아내가 대화할 때 보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이 안 다니는 남편이 밀릴 수가 없어요. 논리적이고 조리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말을 잘한다 해가지고 대화를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라는 것, 혹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상생이에요. 상생. 서로 같이 살아가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사 관계가 어떻게 해요? 상생해야 돼요. 한쪽에 예를 들어서 경영자만 배부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근로자만 배부를 수는 없는 거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탁구와 똑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그 주거니 받거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남편과 대화를 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되고, 부모와 대화를 할 때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게 많아요? 윽박지름이 많죠. 그 다음에 과거에 아팠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뭐 지금 뭐 너 잘났다고 이야기하냐? 너 옛날에 그랬는데. 당신 뭐 나한테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되면은 옛날 것을 소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화 속에서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대화는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전투적인 게 많아. 싸움하려고 드는. 일단 대화를 하면은 뭔가 승기를 잡아야 되고 이기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대화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감정, 때로는 아내의 감정, 남편의 감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어떤 대화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1페이지에 보면은 말 한마디 힘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주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하여서 오늘 청년부 지체로 우리가 대화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대화의 중요성이 나오죠. 우리 격언의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말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인 겁니다. 타이피스트가 타자를 잘 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대화란 기술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자를 잘 치기 위하여서는 어느 손가락으로 어느 글자를 쳐야 하는지 방법을 올바로 익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탑법만 해? 독수리 탑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늘 하는 말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우리가 10손가락으로 다양한 자판을 두들기듯이 우리가 다양한 어떤 대화의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린이와 주고받는 말은 수없이 많다. 우리 자신의 한마디 말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린이와의 대화를 분석해보면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어린이들의 감정을 해치는 언사를 수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지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청년들이나 또 아내나 남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분석을 해보면 명령이나 지시나 요구하는 대화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상대방이 어린이를 그냥 상대방으로 지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는 무시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장난감은 치워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어떤 명령, 지시, 요구.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심리적 영향으로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창의력이 상실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의타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주관적이지 못하고 항상 의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기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경고와 유혹하는 대화입니다. 명령적인 언사가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보다 강력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만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을 가하겠다라는 거죠. 이따가 아빠 오시면 일러줄 테니 너 그리 알아.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맞을 줄 알아.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상대방의 심리적인 어떤 영향으로 권위의식에 대한 어떤 저항, 그 다음에 적개심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벌을 피하려는 도피, 그 다음에 혹은 회피 현상을 갖게 되어지고 친밀감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억압과 피해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오늘 오전 예배도 군대 이야기를 했지만요. 군대에 가가지고도 자기 부대장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좋은 보직을 주라. 취직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쫓아가는 거예요. 면접에.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그 웃기는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이 되어졌는데 학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우리 교수가 이렇게 해서 나 학점을 안 줬어. 그래 알았어. 학과장한테 전화하고 담당 교수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의 학점을 이렇게 주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년이 되어지고 대학교를
들어갈 정도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주관성이 결여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아이가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때 아이들이 그때 80%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뭐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아이들 보는 데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부의 어떤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어떤 위축을 얼마만큼 크게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성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인하여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합니다. 교제는 해요. 그러나 결혼을 안 하려고. 그 상처에 어렸을 때 자기의 부모들이 그 서로 싸우는 그 싸움도 요새는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움하는 경우, 목숨 걸고 싸움하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난 싫다라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봐 나는 싫다라는 거야. 그냥 자기가 만나는 그런 만남만 즐기려고 한다라는 거야.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의 강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나중에 미래까지 좌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가정 안에서 좋은 말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다툼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싸움 아이들 그런 이야기죠. 한참 시절에 말 안 들면 어디도 불러요? 화장실 뒤로 부르는 것처럼 아내나 남편에게 마음 안 들면 너 나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차 안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먼데 저기 하구떡 가가지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당부와 설교와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대화입니다.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어른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대화입니다. 착한 어린애는 자기가 놀고 난 장난감을 자기가 치운다. 그러니까 네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장난감 치우라는 거야. 항상 어른을 존경해야만 한다. 네가 어른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해야만이 네가 잘 되어진다라는 거. 이런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심리적인 영향으로 어린아이의 상대방의 욕구가 무시되어지고 심리적인 불만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자신의 능력을 해낼 수 없을 때 심리적인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어른들한테 인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어떨 때는 그러죠. 너 왜 어른 보고 인사 안 해? 이 아이가 어른 보고 인사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해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가 어른 보고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너 목사님 보고 인사 안 해? 얘가 목사님인 줄 몰라.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아이들을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청소년 시기까지 보면. 그럼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윽박지르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충고와 제안하는 대화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이 많죠. 앞에 첫 번째 나왔던 부분, 억압하고 강요하는 부분과 어떤 충고하고 제안하는 거. 야, 친구를 집으로 오라고 해서 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저 나가야 돼요. 누구 만나는데? 친구 만나야 돼. 야, 그럼 너 친구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런 일들은 어른들과 의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
예. 못하도록. 그래서 아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른보다 모자른 것처럼 생각하는 열등의식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교사에게 의존적인 어떤 경향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5번째입니다. 평가, 비판, 우롱하는 대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어른의 기준에서 평가하여 어린아이를, 상대방을 비난, 우롱하는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철들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것을 숙제라고 해놓는 거예요. 어른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눈높이. 우리는 눈높이 학습지만 알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은 우리가 어른이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나를 올려다보는 이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되게 커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할 때 심리적인 압박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로 그 아이의 시선에 낮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들과 아니면은 뭐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서서 이야기보다는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뭔가 비난받거나 또 자기가 우롱당하는 어떤 면이 아니라 저 어른과 나와 동등한 어떤 면에서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억압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아이들이 엄마 뒤를 숨거나 말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 어떤 행동을 갖게 되죠. 6번째입니다. 탐색, 질문 및 심리 분석의 대화. 어린이의 말이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추궁하거나 분석, 진단하는 대화예요. 예를 들자면 너 동생은 질투하는구나. 너 선생님을 돌리려고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뭔가를 아이의 행동 하나를 심리적이나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른의 해석, 심리적 분석이 옳은 경우 당황하게 되어지고 수치감을 느끼거나 어른의 해석이나 심리 분석이 옳지 않으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옛날에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네 얼굴이 써있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야, 네 얼굴에 써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야단맞고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써있기는 뭐가 써있어. 그 참 신기한 거야.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알지?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것 그런 어떤 전과 다른 미세한 차이로 인하여서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진실하지 못하는구나, 속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요 자녀가 그런 것들을 거짓말할 때 그거를 쪽집게처럼 쪽쪽 좁아내면은요 아이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얘가 거짓말을 하지만은 내가 이번에는 내가 눈 감아준다. 심한 거짓말이 아닌 거면 분명히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나 놀러 가는데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공부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 얼굴 보니까 분명히 조금 아까 나가기 전에 친구한테 전화하고서 알았어 나 거기 갈게 뭐 이런 등등의 그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얘가 나가서 노는 걸 뻔히 아는데 너 어디 가니? 나 친구랑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 너 아까 엄마가 다 들었거든?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속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 속아주시면은요 그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아이에게 숨통이 틀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이제 뭐 폴라로이드 그 사진 찍을 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풍선. 근데 풍선이 빵빵해지면은요 나중에 터져요. 부모가 자꾸 억압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빵 터져버려요. 그 빵 터지면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풍선 한번 크게 되어지는 것 그냥 터져버리면 주저앉거나 빵빵한 그 풍선을 한번 놔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 이거 찾을 수도 없어. 잡을 수도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때로는 눈 감아줄 때도 있고 너무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보면은 둘러대기 신중하지 않는 대답 곤란한 사태를 모면하려고 지키지도 않을 또 지킬 의사도 없는 약속을 하거나 궁여지책으로 둘러대는 말. 그래 내일 시장 갔다 오면은 내가 사다 줄게. 아니면은 아이들이 물어보죠. 한 4살, 5살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래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야 난 다리밑에서 주워왔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만은 그게 아이한테는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또 어머니 친구가 오면 항상 야 현식아 니네 엄마 저기 다리 밑에 있다. 다리 밑에 있다. 청계천 그때 당시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니까 청계천 다리 밑에 가지고 제가 2학년 때인가 방학이었었어요. 또 어느 아줌마가 어머니 친구가 와가지고 걔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아 나 안 되겠다. 나 진짜 우리 엄마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따리를 쌌어요. 보따리를 싸고 그 다음에 내 옷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버섯발로 뛰어나오고 네 엄마는 나다. 네 엄마 저기 청계천 다리 밑에 있지 않냐고 네 엄마가 나다. 근데 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엄마는 청계천 다리 밑에 있고 그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 가지고 제가 어머니랑 계산을 했어요. 지금까지 길러주신 밥값 계산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400만 원인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진 거예요. 학비, 옷, 밥값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버섯발로 뛰어가지고 저를 붙잡아가지고 그 집에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제가 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다리밑에 주워왔어 이런 말이 아이에게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스갯소리도 하죠. 아이들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진짜 심한 충격입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 아닌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닌 저 사람과 사는 저 아저씨도 우리 아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야단치면은 그렇지 계모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하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많이 비교하죠. 형제들이 있거나 남매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항상 비교당하는데 이 비교가 자녀를 죽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정말로 죽이고 싶으시면은 가정 안에서 자꾸 비교하시는. 야, 네 동생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니네 누나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형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 모양이냐? 네 동생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 우리 옛날에 650만 원짜리 복숭아 먹은 적 있었잖아요. 그 가정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형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 모범생이야. 근데 막내 아들이 그 형과 늘 비교를 당하는 거야. 아버지가 비교하고 어머니가 비교하고 주변에서 비교하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항상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있는 군산에 보내고 군산에서 군장대학을 보내고 그러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고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쁘잖아. 손주가 이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곁길로 나와서 나중에 동네를 이 강산상가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허증도 없는데 그 교회 차를 몰고 가가지고 사방팔방 인사사고 접촉사고 내가지고 그 부모가 이 갚은 돈만 몇 천만 원이 되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라는 것은 내 가정 안에서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부모의 말이나 어른들의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들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심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 우리가 맨 뒤에 보면은 22페이지, 23페이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른들 안에 분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표현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화가 나 있는 분노의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22페이지, 23페이지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대화가 우리가 부드럽지 못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볼펜을 좀 해가지고 볼펜 없는 분 이렇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자, 22페이지를 펼쳐봤죠? 자, 거기 보면은 제로가 있어요. 제로는 뭐예요? 아무 화도 느끼지 않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화를 느끼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점수가 1점은 조금 화가 나는 거. 2점은 뭐예요? 어느 정도 화가 나는 거. 3점은 꽤 화가 나는 거. 4점은 대단히 화가 나는 거. 자, 그럼 우리 1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구입한 기계의 포장을 풀어 플러그를 꽂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마트에서 사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왔는데 코드를 꼽았는데 작동이 안 돼. 내가 아무런 화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0점이야. 근데 조금 화가 나면 어떻게 돼? 1점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화가 나면 2점. 꽤 화가 나면 3점. 대단히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리면 4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우리가 한번 25점까지 25문항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 빨리빨리 이렇게 점수 더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1번. 방금 구입한 기기 포장을 풀어 플러그를 꽂았으나 작동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0, 1, 2, 3, 4) 됐죠? 자, 2번입니다. 당신을 제멋대로 대한 수리공에 의해서 바가지를 썼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물건을 고쳤는데 그 바가지, 수리공의 바가지를 어마어마하게 쓴 거야. 물어보니까 나 이번에 뭐 수리공에 와가지고 AS요를 받았는데 10만 원 줬어. 야, 그거 10,000원인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정도. 3번. 다른 이의 행동은 주목되지 않고 당신만 유독 지적당한다. 다른 사람은 똑같이 떠드는데 뭐라고 안 해. 우리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되잖아. 근데 유독 내가 한마디 했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4번입니다. 당신 차를 진흙에 빠뜨렸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내가 했는데 진흙탕에 빠져버렸어. 하셨죠? 5번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대꾸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 6번.
어떤 이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뻥튀기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저 사람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7번입니다. 식당에서 당신이 식탁으로 컵 4개를 식판이죠. 식판으로 컵 4개를 운반하려고 애쓰는데 누군가 당신과 함께 부딪혀서 커피를 쏟았어. 8번 당신이 옷을 걸어 놓았는데 누군가 그것을 쳐서 바닥에 넘어진 옷이 떨어진 9번 당신이 어느 가게에 들어선 순간부터 점원에게 구박을 당하는 우리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유 사모님은 이런 거 못 사요. 체형도 안 맞고요. 이거 사모님이 얼굴 보니까 모습 보니까 이거 비싸가지고 이거 사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들어가니까 저희는요 77 이상은 안 팔아요. 그 다음에 10번 놀림과 조롱을 당할 때 11번 당신이 어떤 이와 함께 어떤 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바람을 맞췄습니다. 12번 교통신호등에서 자신의 차의 엔진이 꺼진 상황에 뒷차의 사람이 경적을 계속 울려댈 때 차 시동 꺼진 것도 화가 나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13번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느낄 수도 있겠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당신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잘 못할 때 어떤 이가 지나가면서 어디에서 운전 배우냐고 창문 내려놓고 소리 지르고 갈 때 1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수하고 나에게 탓을 돌릴 때 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직장 안에서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신은 집중하려고 애를 쓰지만 당신 근처에 사람이 발을 토닥토닥거리는 발 이렇게 거리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예요? 153 그저 볼펜 가지고 내가 막 문제를 풀거나 집중하려고 하는데 153 가지고 이거 계속 이거 하면은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공부할 때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볼펜 돌리면서 계속 책상에 그 볼펜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릴 때 막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16번 당신은 중요한 책이나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 아니면 돈으로 생각해도 될 거예요.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 빌려줬는데 돈 갚을 생각을 안 해요. 17번입니다. 당신이 바쁜데 그런데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당신과 그 사람과 함께로 동일한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잊었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쁜데 뭐 아내와의 약속, 남편과의 약속, 아니면 친구와의 약속으로 인하여 가지고 또 그것을 잊었다고 추궁당할 때 18번 당신은 당신의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 동료나 상대와 중요한 일을 토론하려고 애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냐 이거. 중요한 일들을 토론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토론 속에서 여러분들의 대화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때
19번입니다. 별로 아는 바도 없으면서 어떤 화제에 대하여 논쟁하기를 고집하는 어떤 이와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타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들 참 전문가도 아닌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전문가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경규 목사님이 은행과 금융 쪽에 알고 있는데 내가 지플도 모르면서 금융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경규 목사님 보고 막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아마 이경규 목사님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뚜껑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이가 당신과 다른 이의 논쟁에 끼어드는 그런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정도요. 21번입니다. 당신은 급히 어떤 곳에 가야 하는데 당신 앞 차는 속도 제한 70km의 도로에서 40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은 앞지르기조차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다 동일하게 뚜껑이 열리는 거죠. 자, 22번. 아니, 껌 말고 그냥 껌 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2번. 길 가다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죄송합니다. 이게 개똥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개똥도 못 치우면서 개 키운다고 내가 막 야단을 막 치거든요. 여러분들이 똥 밟으면 어때? 개똥 밟으면 어때? 23번. 당신은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지나치다가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지나가는데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머리 색깔은 키 작지? 뭐 어쩌저쩌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4번. 어떤 곳에 급히 가려고 하는데 뾰족한 물건에 좋은 바지가 찢어진 거. 아니면 치마가 걸려가지고 찢어졌다든지. 25번. 당신은 하나 남은 동전으로 자판기에서 캔을 빼려고 했으면 캔은 안 나오고 동전만 삼켰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막 목말라가지고 주머니 뒤졌는데 딱 돈 1,000원 남아가지고 그걸로 음료수 사이다나 콜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 0에서 1, 2, 3, 4 점수 다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세요. 몇 점 나오는 거야? 한번 총점 한번 적어서 해보세요. 안 되나요? 제가 더 세면 드릴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0에서 45 이 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죠. 혹시 내가 0에서 45다. 사람 아니야. 우리 혜린이? 우와. 사람 아니야. 저런 것도 있어. 0에서 45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그런 경우도 있어. 자, 이제 46에서 55.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평화스럽다. 존경해야 돼, 이런 분들. 자, 56에서 75. 보통 사람들처럼 적당한 표현을 내는 거, 분노. 자, 대부분이 그러시네. 76에서 85. 보통 사람보다 흥분하기 쉽고 화를 잘 내는 편. 76에서 85 없나봐? 없어. 있어도 없어? 86에서 100. 이건 걸리기만 하면 죽는 거야. 자, 우리가 왜 대화를 할 때 왜 이거를 하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그
그 나가는 어떤 그 표현이 왜 거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에 이미 잠재적인 화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 사람한테 대화를 던질 때 부드러움이 아니라 항상 뭔가 가시가 있고 뭔가 그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그 사람을 휘몰아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해야겠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어른들이나 사람들 병원에 가면은 뭐 검사를 해요?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있어요. 혈압 검사. 근데 여러분들이 걸어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어떻게 해요? 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30분, 10분에서 30분 정도 안정감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재면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분노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언어가 좋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내 언어를 상대방의 삶의 태도나 이런 상황과 환경에 빗대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왜 내가 그 부분에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상대방의 좋은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왜 삐딱하게 이야기를 할까? 내 안에 그런 분노가 있고 화가 있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나 때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냥 순수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이렇게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자도 그래요. 설교의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부분이 건드려지면은요 분노가 일어나요. 목사님 왜 그래?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고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 가인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뭐 짐승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보면은 다 짐승의 피의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이 맞지가 않아.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어떤 분노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저 아벨만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텐데. 그런 어떤 비교의식, 그런 것 때문에 분노로 인하여서 나중에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메시지를 어떤 것을 설명할까? 날마다 당신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할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설탕만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설탕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다 썩어버려요. 당뇨 걸리는데. 그래서 때로는 쓴 약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설교처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잘못된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오늘 메시지 보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분 되게 상당히 나쁜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 근데 목사는 어떤 특정한 누구를 놓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아멘?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대화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마다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방어 기제라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가 무엇이냐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심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어 기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어진다. 방어 기제라는 사람들이 불안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적, 비자발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이다. 방어 기제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 방어 기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전략적으로 자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부지구식간에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방어 기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려진 심리의 상처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져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가 어떤 것이 있냐? 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투사라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탓이? 네 탓. 네. 우리나라 말이 네 똑같죠? 너 어휘 발음할 때는 약간 혀를 좀 밀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 할 때는 좀 짧게 네. 근데 우리는 다 네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휘에 될 수도 있고 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탓, 네 탓. 이게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미워할 때 그가 자기를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흉볼 것 같아가지고 신경 쓰이고 이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이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싫어해. 근데 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누구에게 먼저 전가시키는 거예요? 타인에게 먼저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투사라는 부정,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위협적인 정보를 거부함으로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방법이.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어. 내 자식은 원래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아이인데 누구 때문이야?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을 정말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같이 공존하며 어디 있다? 외국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과 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신목사님 오래 못 삽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그러면서 의사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의 어떤 부정과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억압, 억제, 스트레스나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충동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인 노력 혹은 뚜렷한 동기 없는 나태한 태도가 구별되어진다. 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사람과 약속 날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밥 먹읍시다, 차 마십시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불편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 아,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장소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단기 기억상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기억하기가 싫어서.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합리적인 것처럼 정당화시킴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가 어느 울타리 안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먹고 싶어가지고 그 포도 주변을 이렇게 울타리를 도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근데 저 포도는 먹고 싶어. 근데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 여우가 어떻게 표현해? 저거는 쉬어. 이해가 되죠? 내가 지금 저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저거는 신포도야. 그래서 저거는 먹어야 내 입맛만 버려. 그러면서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게 합리화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은 순전히 그를 위해서.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다 집사님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자기 합리화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주지화보다도 승화를 한번 봅니다. 승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충동을 변화시키는 것,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적인 어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성적인 에너지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그 다음에 합리적인 행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게 좀 가정이 좀 우울해. 엄마의 사랑을 잘 받지는 못하다 보니까 여성 편력이 심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자를 만나는 게 한 달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 수시로 바뀌어, 여자가. 근데 이 수시로 바뀌고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어떨 때 보면요, 주일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주일날 새벽에 가보면은 그때 막 땀을 막 뻘뻘 흘려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올 때가 있어. 왜냐면은 그런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농구하는 걸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승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동 형성.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요? 있는 거 빼앗는 게 원래 우리 마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거죠. 원래 내 어떤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어진 어떤 행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이 뭐냐면 환치 또는 전치. 그 다음에 예를 보면은 밖에서 화난 일을 집에 와서 화풀이 하는 거.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흔히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들이 보면은 운동하다가 운동이 잘 안 되면 집에 와가지고 씩씩거릴 때 있어요. 여보 왜? 안에서 말 시키지 마. 아 왜? 아 진짜. 늘 이겼던 사람한테 어느 날 지면은 막 스트레스가 나고 막 뚜껑이 열리는 거죠. 같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퇴행은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보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갑자기 첫째 아이처럼 응석바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줌도 대소변 다 가리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대소변을 안 가려.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허세 16번을 봅니다. 7페이지. 제가 읽지 않은 것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 요새 보면 젊은이들이 허세가 상당히 많아요. 예. 라면 먹고 뭐 마셔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잖아요.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그 로고가 있는 그 초록색 이거를 들고 다녀야만이 뭔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또 있어 보이고. 요새 또 젊은이들을 보면 이제 카푸어족이 많아. 내가 외제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돈 생길 때마다 가가지고 10,000원, 20,000원 주유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름 떨어지면 자기 집 앞에다가 또 두고 이렇게 카푸어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불자들이 상당히 요새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그런 월급쟁이가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통제. 갈등 상황에서 주변의 환경이나 대상이나 사건을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과도한 시도를 하는 것. 높은 경우 대인관계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간섭이 강하는 것. 이제 우리가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통제하는 것.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일이 생기면 진두지휘해야 되고 모임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해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제 이런 해리 인격적 장애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힘든 일이 부딪히면 멍해지거나 어떨 때 보면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현실이 때로는 보면 꿈꾸는 듯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 그 다음에 21번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신체화가 많이 일어나죠. 자기 심리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프다고 그러고 괜히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시험 때만 되어지면 배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 때만 되어지면.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면 이제 분리, 분열, 분할, 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새우깡을 줘. 누군가가 나에게 새우깡을 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새우깡 주고서 바로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분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취소.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가정들 보면 그러죠. 아내를 때린 남편이 이후에 죄책감이 들어 꽃등에 선물을 하는 경우. 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많이 맞고 사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남자가 술만 안 먹으면은 진짜 젠틀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은 그냥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부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 여러분들 냉장고 웬만한 남자가 이거 들기 어렵잖아요. 저 싱크대 저쪽에 있는 냉장고가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와. 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싹싹 빌고 그 다음에 유리 끼는 아저씨는 와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현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파손되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고 며칠 지나면 쇼핑 가가지고 새로 들여다 놓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막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억압받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잘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8페이지를 봅니다. 대화의 수준 평가하기. 나는 나 자신 안에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생각, 요구, 소망, 목적, 가치, 비밀, 좌절, 상처, 관심, 그리고 걱정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을 탐구할 수 있을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수준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 나는 자녀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면은요, 우리가 대화를, 상대방의 마음을 닫는 대화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대화할 때 기본 태도. 대화에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법이, 말하는 기술보다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화에서는 말의 양보다 뭐예요? 질이 중요하고,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말하는 기술보다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번 보셔요. 우리가 태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만약에 제가 장로님들과 대화하는데 내가 주머니에다 놓고 한쪽 다리 이렇게 하고, 고개 약간 갸우뚱하고, 예, 이러면은 장로님들이 그거 보면, 얘 봐라. 그죠? 장로님이 아니라 일반 집사님들과 대화할 때도 만약에 내가 짝다리 하고서 그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대답은 정확하게 해주지만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아이 컨택이 필요한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또 아이 컨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추임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참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반 판소리하는 그 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유명한 고수를 찾아요. 얼쑤 이렇게 하는,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이 고수가 이 완창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흥부가라든지 놀부가라든지 춘향전을 내가 다 외웠다 해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운 그 창을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얼쑤해주고 추임새를 해주는 그 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아니면은 날씨 이야기하든, 아니면 요새 어떻게 지내요? 몸은 어떠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빙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지 그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구나, 예, 대답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답 안 하고 집사님만 뚜렷하게 쳐다보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 양반이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나 쳐다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말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내 말을 듣는 것 같긴 한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상대방이 나를 뭐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보 이야기해요, 남편이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가만히 아이 컨택하라고 그랬지. 그래 아이 컨택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하다가 뭐라 그래요? 됐어! 소리 지르고 아마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우리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추임새가 있어야만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그 감정들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직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쓱 하다가 내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쑥 건드리고 또 지나가고 쭉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상대방은 제3자를 1인칭화 해가지고 아니면 1인칭을 제가 3인칭화 가지고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니까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뭐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야? 그 당사자 이야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직진을 잘 안 해요. 동방예의시국이라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돌려서 이야기해요. 우회적으로. 그러면서 조금씩 언급을 하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직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이 컨택을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예 항상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혹시 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인가요? 그러면 혹시 내가 전달한 말이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하면 다시 재차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대화와 반응이 질문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 깊숙한 곳을 우리가 건드리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의 어떤 그런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나 다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 다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쳤다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앞에 커피숍이 있어도 남자는 어떻게 해? 다리 아파 그러면 그 벤치 저기 벤치 있다 저기 가자 그러고 거기 앉혀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 쇼핑 가가지고 아내가 뭔가를 들었다 놨다 하면은 뭐예요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지나면서 사 이야기하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 안 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부인이 안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들고 가가지고 이거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멋진 남편이 되지.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돼? 사. 왜 안 사? 내가 아까 사라고 했잖아.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남편이 그걸 사주기를 원하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디 쇼핑 가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그러죠.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은 당신 쇼핑해. 그리고 남자는 운동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딱 구경하고 와가지고 다 샀어?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 같이 가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이게 영웅들은 이 미녀의 마음을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참아야 인내해야 돼. 아내가 들었다 놨다 하면 이거 필요해? 필요하면 사. 사자. 아니야 괜찮아 사.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주면은요 그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좀 기대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럼 그날부터 반찬이 달라져. 근데 우리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당신 사고 있어?
요새 골프지 새로운 골프채 나왔다는데 아니면 전자기기 가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이거 아이패드 이게 좋은가 이게 갤럭시 이게 좋은가 그거 구경하고서 이제 시간 되어주면 이 정도면 다 쇼핑 끝났겠지? 그러면서 내려가가지고 다 샀어? 안 샀어. 안 사고 뭐해 지금 이게 얼마나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짜증나게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쇼핑 갔다가 기분 좋게 오는 부분은 별로 없어. 그죠?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갔다가 나중에 올 때는 어떻게 씩씩거리는 거야. 운전하면서 내가 사라고 했잖아. 싸움하고 오는 게 허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의 어떤 마음과 남자의 마음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부부가 되는 공부를 안 하고 부부가 돼서 자식 낳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되는 것도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는 교육도 필요하고 아버지가 되는 교육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이 옛날에 그냥 이렇게 무작정 키웠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 남편, 자녀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마다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 아래 보면 자녀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아내를 대할 때도 성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자녀를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감적. 부모가 부모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세계에 들어가 자녀와 함께 느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친구와 싸움을 한 아이가 있으면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 막내가 늘 학교 가거나 친구들 하면은 애가 때리고 오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친구들이 장난치고 또 못살게 굴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랬어. 야,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 옆에 있는 돌멩이 있으면 그 돌멩이 가지고 걔 찍어. 내가 그랬어요. 목사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찍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러냐고. 내가 돌멩이로 때리면 걔 아프잖아. 야, 얘는 나랑 천지 차이다. 그 아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거야. 야, 너는 인품이 아빠보다 훨씬 낫다. 너는 아마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아멘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나는 왜 우리 아들과 다를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어떤 삶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뭔가 규율대로 하고 억압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결과물을 아버지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항상 야단맞고 책망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살기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돌멩이를 들어서 누구를 찍어서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 이기고 가야지 되지. 맞고 들어가면 부모에게 또 맞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그런 억압이라든지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르쳤던 억압이라든지 질책이라든지 책망이라든지 어떤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내가 아이를 그냥 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역시도 그것을 그렇게 수용해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의 서로 간의 어떤 공감적인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4번에 보면 자녀를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이 뭐예요?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집중해서 들어주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 중간에 끼어들거나 끊어버리는 등 차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간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네 번째는 되게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요. 아까 추임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이 상대방의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청자를 우리가 한자로 풀어보면은요, 임금 왕자가 있고, 귀, 이가 있고, 열심이 있고, 눈목이 있고, 하늘이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왕처럼 큰 귀와 10개의 눈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들을 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진지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 12페이지 보면 경청이 나오죠. 한문을 우리가 터졌어요. 들을 청자인데 임금왕처럼, 그 다음에 귀 이자, 열십자, 눈목자, 한일자, 마음심자, 왕처럼 큰 귀와 10개의 눈으로, 즉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된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소리 톤에서 나오잖아요. 떨림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불안한 어떤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제스처가 심해질 수도 있고, 아, 지금 이 불안하구나, 뭔가 지금 격분하고 있구나, 격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만이 상대방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대화 방법.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대화를 함께 나누는 법, 반영적 경청입니다. 우리가 반영적 경청을 통하여 자녀와의 문제 해결하기. 반영적 경청이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단순히 듣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숨은 감정과 생각을 들어주어 상대방이 또 부모로부터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화법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놀다 들어온 아이가 엄마 너무 더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더우면 옷 벗고 씻어?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또 어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더운데 왜 그렇게? 당연히 참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길. 그래, 너무 덥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말을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그냥 다시 한번 재탕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요새 좀 힘들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당신 뭐가 힘든 게 뭐가 있어? 쥐꼬리만 월급 받아주면서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보 나 요새 좀 힘들어. 아, 당신 요새 힘드시구나. 그러면서 무엇이 힘든지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만 해주면 돼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마. 내 네 공부하지 내 공부하냐? 이러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학교 가기 싫구나.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 마음, 내가 학교 가기 싫다라는 것을 엄마나 아빠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이 되어지면은, 예, 내가 왜 학교 가기 싫냐면요, 내 짝꿍 현식이가 나 되게 못살게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상황을 모르니까, 네 짝꿍 현식이가 너를 못살게 그래서 네 학교 가기 싫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은요, 예, 걔 현식이가요, 목사님 아들인데 맨날 나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학교 상황을 그런 어떤 반복해주는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현식이 그놈이? 이놈 내가
너 앞장서 가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또 아이들은 그래. 학교에서 나 오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너 또 장난쳤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부모도 있고요. 아이를 무시하는 어떤 부모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구나. 왜? 이제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자기가 야단 맞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어떤 학교 생활을 지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대한 어떤 대화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개를 보고 무서워 매달리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엄마 무서워하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안 물어. 또 어떤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아이고 이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걔가 무섭구나. 그 아이의 어떤 감정, 이것이 공감인 거예요. 공감을 우리가 해주면은요, 아이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또 한 발을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야, 무섭긴 뭐가 무섭냐, 임마. 너 남자가 되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면 논리적으로, 야, 임마, 물긴 왜 물어? 저기 개줄에 지금 매달려서 너한테 오지도 않아. 뭐 이런 등등의 설명해줘야 아이는 이미 공포와 겁이 질려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먹지를 않아. 일단 중요한 것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할 때 어떻게? 병원에 가는 것이 싫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사 맞으면 아플까봐 두렵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수준 높은 대화는 주사를 맞으면 아플까봐 두렵구나. 엄마도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것이 많이 무섭고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14페이지에 보면은 나 전달법 봅니다. 효과적인 경청이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 전달법이 있고 나 전달법이 있어요. 나 전달법은 어떤 상황에 내 감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늦게 들어왔어. 그럼 뭐라고 해요? 너 왜 늦게 들어왔어?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가 전화했는데도 너 전화도 안 받고 너 왜 늦게 들어왔어? 핸드폰은 뒀다가 뭐하냐? 국 끓여 먹냐? 삶아 먹냐?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막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부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들 왜 이렇게 늦었어? 네가 늦게 옴으로 인하여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걱정됐어. 그러면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분명히 엄마가 너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나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할 때 남편이 윽박질러. 남편의 성격이 급해. 저처럼 성격이 급해. 앞뒤 안 가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같이 앞뒤 안 가리고 대들다가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집처럼 다 사람 다 때려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내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무서워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바로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 게임이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높은 소리를 내야만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승자승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서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 수준에서 서로가 감정을 낮추고 대화가 되어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요. 내가 두려워요. 그러면 잘 안 돼요. 해보세요. 그럼 자꾸 나 전달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짜증내는 표현, 목소리 찢어지는 듯한 소프라노 목소리로 해내면은요, 남자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고 구조는 달라요. 뇌 구조는 달라. 반응이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남자는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큰 소리 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했지? 이게 남자들의 그 일반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남자들은 안 들으시겠지만 일부 몇몇은 있기는 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째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지는 경우가 남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잘못을 했을 때 여자가 자꾸 막 쪼아대면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남자가 빽 소리 지르. 됐어 알아. 나도 그만해 이제. 그러면 여자분들이 남자의 그 소리에 끽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 더 이상 말을 못하잖아.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그러면 나 전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감정, 당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 힘들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은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과거의 습관이나 태도를 했다가 나중에 남자는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행동 때문에 아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애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어져. 정화가 되어져. 감정이 정화가 되어져. 근데 옛날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버리게 되어지면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내가 뭔가를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해. 인내심. 옛날의 그 방식이 아니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7페이지를 봅니다. 17페이지. 자녀와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주는 대화법. 첫 번째,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뭐 남편의 감정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편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자. 이걸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 그래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엄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해요. 야, 딸아, 아들아, 대화하자. 너 오늘 밥 먹었냐? 그러면 애가 뭐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로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갔다 와서 너 학교에서 점심 먹었어? 그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가?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오늘 너 학교에서 급식 저거 반찬 뭐가 나왔니? 그러면 애가 반찬 나온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밥 먹을 때 누구랑 같이 먹었니? 나랑 같이 밥 먹었던 그런 어떤 친구를 생각을 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화할 때 보면은 질문할 때도 보면 그냥 단답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대답할 때 보면 예, 아니요, 예, 이것만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돼?
오늘 우리 애랑 대화 많이 했어. 대화 많이 했다는 거. 우리 애가 내가 말하는 대로 질문하면은 애가 대답도 다 하고.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와 대화한 거 아니에요? 대화한 거 아니에요. 대화라는 게 뭐야?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주는 게 그게 대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대화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화의 어떤 의사소통 유형,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19페이지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회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난형이 나오고, 초이성형이 나오고, 산만형이 나오고, 일치형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문지를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유형은 뭐냐면은 타인의 비유에 맞추려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편두통이나 때로는 공황장애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회유형. 타인의 비유에 맞추는 사람, 대화할 때. 그 다음에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대화할 때 어떤 형인가. 그 다음에 초이성형은 뭐냐면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그냥 상황만 중시하는, 극단적으로 객관화하는 것. 산만형은 뭐냐면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일치형은 의사소통의 내적 감정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딸이 늦게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부모가 회유형인 사람은, 그 자녀가 회유형인 사람은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부모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스타일.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올게요. 이게 이제 회유형입니다. 그러면은 비난형은 뭐냐면은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 비난형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집에 이렇게 일찍 안 들어오는 거. 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게 누구 탓이야? 저렇게 늦게 들어왔다고 화내는 아버지 탓이야. 이게 비난형의 특징적인 거. 이해가 되죠? 초이성형은 뭐냐면요,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는 어떤 상황만 중시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아빠, 내가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은요, 상황 설명만 쭉 하는 게 바로 초이성형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늦게 들어온 어떤 상황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산만형은 뭐냐면요, 사후정과 같은, 왜 아빠 저렇게 누가 화냈대? 화내게 만들었대? 자기 때문에 아빠가 화냈는데, 누가 그랬어? 왜? 아빠 왜 그래? 이게 바로 산만형이고. 그 다음에 일치형은 어떤 형이냐면, 아빠 내가 늦게 들어와서 아빠 화가 나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일찍 다닐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자기의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대화법을 한번 보아야 돼. 나는 어떤 형태냐? 나는 타인의 비유에 맞추기 위한 회유형이냐? 아니면 타인을 무시하는 비난형이냐? 아니면 초이성형이냐? 산만형이냐? 일치형이냐? 여러분들이 그 유형을 알아야만이 내 대화의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앞에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강의 하나 한번 들여다보면서 의문 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프린트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내가 대화할 때 대화하는 방법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를 내어버리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공감적인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런 대화, 탁구처럼 핑퐁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대방이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억압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감하고, 그 공감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지 않아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자꾸 습관화하고 행동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대화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안에 있는 프린트물에 보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자녀들 나오는 대화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일단은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대화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틀린 게 아니라, 저 양반은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만 하면은요, 우리의 대화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서로 대화하면은 우리의 가정은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광고 말씀은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태신자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내주시는데 안 내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나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태신자를 적어서 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법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아픈 마음과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